총선이 끝난 지 3주일이 지났지만 집권 여당이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호시 우보, 호랑이처럼 무섭고 예리한 눈을 가지고 소처럼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태순, 강석진 정치평론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본부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신데 이란 방문의 특수 효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 효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국빈 방문 전 그리고 이제 국빈 방문한 이후에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란 국빈 방문 효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 중반까지 접근한 33%의 지지율을 보여줬는데 이 부정평가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이란 국빈 방문이 대통령의 순방 효과, 임기 후반기에는 그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직후에 보여주었던 소통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이란 국빈 방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노력하는 모습 중에서도 이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감, 네. 이 상당한 이 경제적인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번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 의원님, 사실 또 눈에 띄는 게요. 이번에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 참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32%로 총선 후에 처음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앞서 우리 배 본부장 말씀하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 효과도 있지만 더하기 이른바 그동안 참혹한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참담한 패배였거든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우리 이런 경우 승리를 거둔 쪽에서는 컨벤션 이펙트가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패배를 겪은 쪽에서는 그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 헤매물 갖다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29에서 30으로 33으로 33, 이렇게 예. 쭉 보면은 다시 이제 완만하게 왜 그 전주에는 그러니까 선거 직전이죠 39%였단 말이에요. 10% 포인트 예. 추락했다가 회복했고 또 보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주에 그러니까 총선 전이죠 37%에서 총선 직후 보면 30으로 떨어졌다가 30, 32로. 예, 그래도 지금도 완만하게 화면에 지금 계속 그렇죠, 나가고 나오죠. 있는데 예. 완만하게 이제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조금 뭐랄까 좀 정상화되는 길을 찾고 있다. 저는 거기에 마침 그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또 이란 방문 효과 이런 것이 겹치면서 네. 뭐 새누리당도 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지지율이 조금 소폭 상승하고 그 정상화 있습니다. 과정에는 건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전환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원내대표 경선 그렇죠. 보니까 일단 참패한 쪽에서 보시자고요. 보면 이게 지리멸렬해서 그야말로 뭐 풍비박산 나는 그런 가운데 그래도 하나하나 추슬러 가지 않습니까? 추슬러 가면서 원내대표 경선을 해서 뭐 정진석 원내대표도 뽑고 김광림 그다음에 저 정책위장도 뽑고 하다 보면은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봐서는 아 이렇게 보면 참패라는 가운데도 그래도 뭔가 정신을 차리고 물론 아직 먼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뭔가 좀 하려는 그런 노력은 보이고 있구나 하는 예. 부분에서 그래 마음을 내가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조금 더 마지막 한번 기대해 본다 네. 이런 마음들이 보면 미운정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 겁니까? 고운정, 미운정. 그렇죠. 고운정, 미운정 중에서 그 미운정이지만은 그 내가 보면은 그 지난번에 회초리 쳤는데 너무 세게 쳤는데 그래 그래도 어쨌든 내가 버릴 수는 없지 않는가 네. 하는 측면에서 조금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지지율 소폭 반등에는 원내대표 효과가 있다고 전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큰 이유는 이 직전 조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으로 갈 수 있는 50대 60세 이상에서 지지율이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원내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충청권에서 직전 조사와 그렇겠죠. 비교할 때 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이 당선자의 경우에 지지 기반 그리고 본인의 이 지역이 출신이 충청권. 충청이라는 것도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의견을 좀 달리해서 우리 황평론가님이 이제 지적을 해줬지만 박 대통령께서 그 총선 직전 지지율이 39%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참패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총선 후에는 이제 더 참패를 더 내려갔었죠. 네. 이제 소폭 반등했는데 그 39%하고 비교해보면 33%는 아직 좀 지지율은 지하실에 있다. 좀 위로는 충분히 못 올라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라오는 힘 자체는
아까 우리 배종찬 실장님, 본부장, 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지금 뭘 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 이 중남미 정치 이론 같은 데 보면 펜듈럼 시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추 예. 이론. 좀 유권자들이 한때는 보수로 갔다가 한때는 진보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균형을 잡는데 지금 아마 유권자들 심리는 한 혼내줬으니까 지켜보자.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한 도와줬으니까 됐지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여론조사에.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서부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나름이다. 옛날에 광고 카피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지만 지지율은 대통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서부터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어떻게 쇄신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새누리당의 수습, 쇄신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박 대통령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이제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호시우행 화의부동을 얘기했어요. 현실을 직시하되 서두르지 않고 예. 화합하되 원칙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제시했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그 원내 대책은 왜가 지금 보면 그야말로 1988년 뭐 혹자는 보면 1996년 예를 들긴 합니다만 그 당시엔 DJP 같은 어떤 공조적 흐름이 있었고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니까 1988년 13대 국회 이후에 나타났던 여소야대입니다. 그런 여소야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지금도 뭐 한 28년 전이죠. 28년 전에는 돌아가신 허주 김윤환 의원이 네. 원내 총무로서 그때는 이제 원내대표를 원내 총무라고 그렇죠.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어르고 달래고 가면서 참 어렵게 1년 동안 그때 원내 총무를 갖다 하셨는데 그 비슷한 역할을 갖다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당인 제 1당인 야당 예. 거기다가 그야말로 능수능란한 박지원 원내대표의 제3야당 2야당이죠. 이걸 놓고 중간에 2당이자 집권당의 어떤 원내대표로서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게 이제 예. 호시우행 화의부동. 화의부동 그런 어떻게 보면 신중한 자세 그야말로 신중한 자세를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아직 당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직 보면 사실 지도부가 지금 보면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표 권한 대행이죠. 그렇죠. 비대위 구성 안 됐죠. 비대위를 어떻게 갈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사실 이 부분은 호시 후보가 아니라 전광석과 같이 해버려야 돼요. 시간의 문제다. 여기까지 질질 끌다 보면은 좀 국민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론 못 내는데 그 결론 못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청와대 눈치 보고 친박 눈치 보고 비박 눈치 보고 이런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집안 싸움 하는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 대야 자세는 그야말로 화의부동하시고 또 호시우보하시되 네. 그야말로 당분간 얼마 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일 빨리 뭐 비대위를 구성하든 뭐를 하든 간에 뭐 전준위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든 그거는 전광석과 같이 어떻게 해야 보면 된다. 기도비익이라고 그러죠. 딱 보면 너무 여기저기 펼치지 말고 딱 방향을 잡아서 전광석과 같이 자칫 해줘야 된다. 좌고 우면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인데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놓고 당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전 정진석 지금 원내대표가 후보로 나섰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모두가 공감하는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되고 나니까 바로 호시 후보로 바뀌었어요. 저는 쇄신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 따옴표에서 그런 신문 제목들이 있던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은 반성, 쇄신, 실천입니다. 근데 지금 반성도 뜨뜻미지근한데 쇄신까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당 사정을 보니까 호시우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당내 사정을 갖다 다 살피면서 언제 쇄신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그렇다 미흡하다. 그러면 관리형보다는 혁신형 비대위가 돼야 된다는 쪽에 더 무게비중을 두시는 거군요. 그렇죠. 당 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본인 뭐 친박 지원을 좀 받기도 했지만 당내 사정상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 밖에서 유권자들은 또 실망을 또 냉담해진다. 하게 된다. 새누리당 지지율에도 이 지지층들이 원하는 방향 역시 관리가 아니라 바로 혁신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서울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하실의 지지율이 갇혀 있습니다. 28%입니다. 인천, 경기 가장 많은 의석수와 유권자 수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이 33%에 불과합니다. 이 부산, 울산, 경남 텃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의 지지율도 3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 유지가 아니라 바로 혁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진석 당선자, 이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가야 될 길은 지지율을 보더라도 관리가 아니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이 지지율에도 변화가 올 수 있는 네. 것이거든요.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속전속결 하지 않으면 지리멸렬, 자중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이 혁신으로 보여줘야 된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정진석 대표를 지금 힘을 받쳐주는 분들이 예. 이른바 친박계인데 과연 친박계의 범주류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범주류가. 범주류 받쳐주고 있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쇄신, 인적 쇄신, 혁신과 쇄신을 말씀하셨고 그야말로 뭐 읍참마속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 과거 2012년에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 할 때 또 이번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 그다음 김종인 박사가 그다음 박사가, 의원 되기 전 예. 김종인 박사가 비대위 대표할 때는 그 뭐가 있었습니까? 코앞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을 놓고 그야말로 거대한 칼자루를 갖고 거의 독재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보면 아직 5월 30일 돼야 이제 20대 의원들이 배지를 다는데 예. 지금 보면 어떻게 쇄신하죠? 빠지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힘이 실리지 않는군요. 아니 그 빠지던 사람은 어떻게 인적 쇄신하나요? 다 그러면 의원직에서 자르나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다는 것은 당에 어떻게 보면 누가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또 주도권 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비대위를 만들고 비대위에 보니까 혹자는 뭐 손학규 뭐 상임고문이다, 뭐 임명진 목사다, 누구다 이 비대위 그럼 그 비대위 한 달, 두 달, 석 달 할 그 비대위 위원장에 그런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김학지 전 총리 같은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을 기껏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 하실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결국 뭐 거의 7월이 됐던 8월이 됐던 9월이 됐던 전당대회 열어서 당 대표 뽑으면 그 당 대표가 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당 대표는 내년에 있을 관리형 그야말로 그분들은 네. 관리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여권에서는 쓸만한 제목들이 다 이번에 총선에 부러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추슬러서 다시 세워서 재건해서 내년 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정권을 재창출을 할 때까지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비대위를 구성할 게 아닙니다. 비대위를 왜 구성합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 굳이 할 필요 없이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전당대 준비위원회 만들고 당 대표는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거론되었던 그런 분들 있죠. 네. 뭐 김항식이다 뭐 이런 분들, 임명진 목사, 하나갑 전 의원 같은 분들을 차라리 외부에서 당 대표로 영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쇄신과 혁신을 하고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대통령 예. 후보를 만들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지 전당대회 준비해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도 모르는 그 짧은 기간에 비대위해서 그것이 혁신이니 많이 결국 현역은 자를 수도 없는데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자리 놓고 버리는 또 또 싸우는 하나의 것이다. 싸움의 다른 모습에 불과할 결국은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이 과연 당 대표가 누가 올지에 대해서 친박계, 비박계가 지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 과도기를 가자고 하는 건데 지금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고문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유, 뭐 아주 불가능한 얘기죠.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이야기가 김성태 의원이 어느 인터뷰에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뭐 저기 안민석 의원이 술이 덜 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지혜나 노력, 반성 여기서 출발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 고민을 갖다 철저하게 해야지 지금 저 사람 갖다가 내 얼굴 위에다 가면으로 쓰고 있으면은 나 이뻐 보일까? 이거는 전혀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고 금방 압니다. 네. 저게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 얕은 수는 그러면 황태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비대위 체제 가지 말고 전당대회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가자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비대위를 구성해서 막강한 권한을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왜 안 되냐면 개혁을 할 만한 강한 칼자루를 갖다 쥐어주지 않고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칼을 갖다가 주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죠. 개혁의 칼 나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의 칼. 결국은 관심은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최경환 의원, 이른바 친박 주류가 사실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칼자루를 휘두를 것이냐, 칼날을 잡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당장에 누군가를 데려오기도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도 전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거론되는 인물이 이 손학규 전 대표 또 이런 인물들이 거론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서는 뭐 네. 저기죠, 어제 국민대 교수죠, 누구죠? 김병준. 김병준. 네, 정책실장도 얘기 나오고. 뭐 특강을 요청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었건 또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런 혁신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거 결과에 대한 처절한 반성, 통렬한 그리고 재점검, 그것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지지층들에도 드러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삼박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지층들에게는 혁신적으로 새누리당이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심어줘야 됩니다. 일그러진 당 내의 이 여론도 당 내의 조직도 봉합시킬 수 있는 그런 장악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지층들에게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동반 책임을 지겠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측면에서는 따져본다면 과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전당대회에 과연 최경환 의원이 나서 줄 것이냐, 전 부총리가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동반 책임 입장에서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당 대표가 되겠다. 개파의 어떤 수장이 되겠다 이런 이미지가 될 경우에는 지지층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역풍마저도 막아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의 어깨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볼까요? 김종인 대표 지금 모처럼 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황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정책위 의장 과연 어떤 분을 내세울 것이냐, 지금 이른바 86 운동권 세대의 원내대표가 나왔단 말이죠. 어떤 인사가 있을까요? 그 좀 원내대표 또 보면 우리 수석대표까지. 수석 부대표도 그렇고 또 어제 그제 발표했던 네. 원내 대변인도 그렇고 이른바 86 운동권으로 탁 포진이 됐죠. 우상호, 그다음에 박완주, 기동민, 이재정 딱 하는데 또 묘하게도 새누리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장이 런닝메이트가 아닙니다. 당대표가 임명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 런닝메이트를 같이 뛰는데 이건 당 대표가 별도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휴가 다녀오시면은 아마 김종인 대표가 아마 정할 텐데 김종인 대표가 보면 모르겠어요. 8월 말 9월 초까지 일단은 대표를 하시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인 대표 계속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우리 당이 이른바 집권이 가능한 수권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좀 중도로 조금 크릭을 옮긴 다음에 경제민주화 및 이런 등등에 보면 경제정당으로서 탈바꿈되어야 된다. 근데 사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서 당선인들 몇몇을 봐도 경제에 능하신 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보면 경제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선수가 높아서 뭐 전면에 나서기가 네, 정책위장을 맡으시기에는 좀 그렇고 뭐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아마 그런 어떤 정책의장의 인선 문제를 놓고 아마 김종인 대표께서 휴가 중에도 어떤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여기저기 꼽아보시지 않겠는가 짐작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 전문가 쪽을 전면으로 택하셔야죠. 내세우지 않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그 더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제특별기구, 그렇죠. 비상대책기구 그거를 이제 구성하기로 지난 3일날 당무회에서 의결을 했죠. 네, 의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하고 그 경제비상대책기구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여하튼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8월까지 원만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불안한 동거를 할 것이냐가 이번 정책위 의장 임명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겁니다. 다만
김종인 대표하고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결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상호 대표가 대표 되자마자 김종인 대표는 중도 쪽인데 중도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지층을 고려해서 자기는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했고 네. 김종인 대표도 뭐 우상호 원내대표와 가끔 협의할 일이 있겠지 뭐 이렇게 좀 심드렁하게. 심드렁하게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책위 의장 인선도 두 사람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약간 협의가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좀 주죠. 어느 쪽에 더 무게 비중을 두십니까? 저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두 분 사이에서는 조금 의견의 견해차가 있을 것이다. 견해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임선 과정에도 우상호 원내대표 신임 당선자하고 좀 어떤 교감이 있을까요? 정책위 의장은 교감을 해야죠. 해야 협의를 된다. 해야죠. 비상대책기구는 그건 조금 별개고요. 그 정책위 의장의 경우에는 원내대표하고 짝이 돼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4개월 후에 사할이 걸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4개월 이후에 전국이 또 상당히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호남의 민심을 국민의당이 또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조사에서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상당히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후에 지금 구조조정을 이야기한 김종인 대표 그리고 이 우상호 이 신임 원내대표도 호남에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숨죽여 있는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지켜볼까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역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은 경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테러 방지법,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정쟁적 이슈가 너무나 부각될 경우에 국민들은 그것에 옳고 그름은 있겠지만 또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는 일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또 상당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4개월 후에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약진하고 새누리당이 다시 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그래도 김종인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당내에는 상당한 또 이 후폭풍, 역풍이 이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이외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민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4개월 이후에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를 앞둔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하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깜빡 잊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한국형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형 양적 완화 이게 왜 나옵니까? 조선사 문제예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보면 조선해운 이 문제를 갖다 그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재정에서 맡아라.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되는데 현재 보면 기자들의 어떤 전언에 따르면 거제라든가 이쪽에 보면 조선사 중대형 또 중소 뭐 하청 업체들 한 10만 명이 있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큰 불똥, 사회 문제를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보면은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또 어떤 분이 정책의장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어떤 성향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보면은 뭔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이른바 실업 문제에 직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고 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 어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정부 쪽으로 치우친 그런 발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뭐 더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6월, 7월, 8월, 9월 이제 정기국회 앞두고는 결국 지금 보면 가장 우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 조정 문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비상대책기구에서 어떤 경제난을 수습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된다. 안을 내놓 이제는 일당이거든요. 네. 이제는 일당입니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책임 된다. 있는 모습 보여야지.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보여왔던 대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보여지게 된다면은 아니 우리가 일당으로 찍어줘 당신들은 뭐 하느냐? 그야말로 질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타협적인 열린 자세로 이제 나가겠다 그런 걸
레토릭상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적으로. 예, 그걸 실천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 또 해운 조선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거는 야당도 이미 다 인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이냐, 그다음에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운조선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해운조선에서 끝날 일도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고 그렇죠. 차례차례 있고 미국 외생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3당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은 그 충분하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야 모두의 책임인 그런 네. 부분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네. 같고 사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사실 국민의당의 지지도 하락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배 본부장님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승할 때 이유는 그만큼 기존 정당과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또 정책 정당으로서 중도 정당으로서 제3자 효과를 보여줄 때 국민의당이 지지율의 외연을 넓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지지율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와 관련된 그런 행보일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몇몇 발언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인식이 끌어내어지기도 하고 또 새누리당이 다시 이 결집을 하는 것, 즉 새누리당 지지층이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당으로 지지로 넘어왔던 일부 지지층들이 특히 수도권 또 부산, 울산, 경남, 예. TK 지역에서 다시 조금씩 빠지면서 이 국민의당이 지지율 소폭 하락의 이유가 된 것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띄는 게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을 웃돌았단 말이죠. 지금 이번 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호남의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유효한 그런 표본이 확보가 되지만 지역별로는 또 이 편차가 표본 개수가, 그래서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짚어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호남에서도 이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 국민의당 간에는 여전히 이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국민의당 지지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과 겹치는 곳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선 투표 또는 이 새누리당의 공조를 통해서 국회의장 운운 또는 교육부 폐지 네. 등등의 발언들은 이 정책적이고 신중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한 유권자들에게 건 또 아닌가?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반면에 이 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에 호남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호남에서의 여론도 조금은 다르게 형성되는 측면이 동정론이?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와 전북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세대간 또 이념 성향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리는 국면에서 기존의 지지층들은 좀 더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문 전 대표 1위의 원인으로도 꼽을 수 있어 보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예. 국회의장 발언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정상화라는 표현 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모두에 정상화인데 지금 여론도 그동안 보면 이긴 데는 이긴 대로 이기는 흥분해. 또 진 쪽에서는 진 쪽의 어떤 좌절해. 그러한 시간들이 한 3주, 4주 지나면서 점점점 평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 단독 집권 유성애 부원이죠. 최근에 단독 집권 가능하다. 다음에 보면은 뭐 거국내각 이상돈 당선인입니다만 연정론에서 거국내각 뭐 노동부 장관 등 몇 자리 주면 할 수 있다. 거기다 국회의장 거다가 마치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이랑 흥정하는 듯한. 듯한 이런 모습들 거기다 보면 또 최근에 안철수 대표에 보면은 조금 오버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 않았어요? 구설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보면 한 20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금 너무 흥분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니 뭐 당신들이 뭐 잘해서 이겼나 보면은 누구 표현대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을 찍은 것뿐인데 이게 보면은 조금 보면은 너무 우쭐한 거 아니야? 네. 항상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좀 교만하고 오만한 기색을 보이려 하면은 항상 조금 등을 외로 꼬기 마련이죠. 네, 사실 뭐 조금 더 지켜보긴 돼야 되지만 그런 정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총선이 잠정적 선택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이다. 왜 그러냐면 호남민하고 호남 출향민 사이의 의견 공조가 거의 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요. 뭐
호남에서는 문재인 친문 세력에 대한 심판이지 안철수에 대한 지지적인 성격은 좀 옅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잠정적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잠정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유동성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네. 좀 나타나고 있는 있는 것이다. 것 아니냐. 네. 사실 이번 연휴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20대 원구성 논의가 될 텐데 지금 10수년 만에 처음 3당 체제란 말이죠. 자, 우리 저 배 본부장님부터 자, 앞으로 원구성 어떤 부분들 관전 포인트 전망 20초씩만 한번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협치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또 당장 나오는 것은 국회의장 자리 그리고 이 상임위원회에 대한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뭔지 먼저 답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의장하고 항상 국회의장하고 맞물리는 게 있어요. 예. 매칭 펀드식으로 물리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국회의장을 갖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장 자리를 집권당인 그야말로 새누리당에서 차지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법사위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또 앞서 말씀하셨던 뭐 한노위라든가 이렇게 보면 좀 거대한 좀 쪼개자. 쪼개면 뭐죠? 자리가 늘죠. 많아지겠죠. 그 부분에 어떻게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장, 법사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두 분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하나만 좀 덧붙이면 차제 예결위가 상설위원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결산 굉장히 날림 심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걸 갖다 입법부 고유이권 아닌 예결산 심사를 갖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꼭 이번에는 상설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0대 원구성 또 이번에도 자리 다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경우 또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맞지 않을까 국민들이 날카롭게 지적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